그날 밤 강물은 차가웠습니다. 저는 지금 자유로운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알람 소리에 일어나고 편의점에서 커피를 사고 출근길 지하철에서 핸드폰을 봅니다. 평범한 일상입니다. 여러분과 똑같은 하루. 하지만 몇 년 전만 해도 저는 이런 평범함을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저는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높은 담장으로 둘러싸인 출입구에 경비병이 서 있는 곳. 밤마다 동료들이 하나씩 사라지는 곳. 아니, 정확히는 예술단이라고 불리는 곳이었습니다. 1999년 3월 어느 새벽 저는 생사를 가르는 선택을 했습니다. 두만강, 50m 폭의 강. 3월인데도 얼음장처럼 차가운 물. 강 건너편에서 들려오는 경비대의 고함 소리. 그리고 탕, 탕, 총소리였습니다. 언니, 빨리. 옆에서 누군가 제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저는 정신없이 헤엄쳤습니다. 차가운 물이 입으로 들어왔습니다. 죽는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뒤로 돌아가면 지옥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믿어지시나요?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에는 자유를 꿈꾸며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영상이 그들에게 그리고 자유의 소중함을 잊고 사는 우리에게 작은 울림이 되길 바랍니다. 이 믿기 힘든 탈출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이런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께 전하는 힘이 됩니다. 지금부터 그 전말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제 이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제가 어떻게 그 강을 건넜는지, 그리고 왜 건너야만 했는지입니다. 모든 것은 함경북도의 작은 항구 도시에서 시작됐습니다. 1970년대 말 함경북도 청진, 바닷가 마을이었습니다. 청진항에서 명태 냄새가 바람에 실려오고 겨울이면 동해 바다의 칼바람이 골목을 휩쓸던 곳. 저는 그곳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가난했지만 그래도 웃음이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탄광 노동자셨습니다. 매일 새까만 얼굴로 돌아오셨지만 저희를 보면 환하게 웃으셨죠. 어머니는 집에서 우리 삼남매를 키우셨습니다. 당시에는 배급이 나왔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배급소에 가면 옥수수랑 쌀을 받을 수 있었어요. 쌀은 얼마 안 됐지만 그래도 먹고 살 수는 있었습니다. 학교에서는 매일 아침 수령님 말씀을 외웠습니다. 위대하신 수령님의 은덕으로. 그런 말들, 당시 저는 아무 의심 없이 따라했습니다. 모두가 그렇게 했으니까요. 할머니는 저에게 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젊은 시절 극장에서 춤을 추셨다고 했어요. 너는 춤을 잘 춰야 한다고 늘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제 인생을 바꿀 줄은 그때 몰랐습니다. 15살 1992년 모든 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탄광사고로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갱도가 무너졌다는 연락이 왔고 그게 끝이었습니다. 장례도 제대로 치르지 못했습니다. 시신조차 찾을 수 없었으니까요. 그해 겨울부터 배급이 끊기기 시작했습니다. 일시적인 어려움이라고 했습니다. 제국주의자들의 봉쇄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의심할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어머니는 항구에 나가 명태를 사다 팔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장마당 장사였죠. 불법이었지만 단속하는 사람도 배가 고팠습니다. 모두가 살기 위해 몸부림쳤습니다. 저는 학교에서 무용소조 활동을 했습니다. 할머니한테 배운 춤 실력이 좋았거든요. 선생님들이 저를 예뻐해 주셨고 시단위 대회에도 나갔습니다. 춤을 출 때만큼은 모든 걸 잊을 수 있었습니다. 배고픔도 추위도 돌아가신 아버지도. 하지만 어느 날 이상한 걸 봤습니다. 학교 운동장에서였습니다. 전교생이 모였습니다. 공개 비판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한 남자가 끌려 나왔습니다. 옷도 제대로 못 입은 채. 죄목은 쌀 도둑질이었습니다. 굶주린 가족을 위해 배급 창고에서 쌀 한 대를 훔쳤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인민의 적, 배신자. 저도 따라 소리쳐야 했습니다. 안 그러면 이상한 사람이 되니까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쌀 한 대 훔친 게 그렇게 큰 죄일까? 가족이 굶주렸다는데
하지만 그런 생각을 입 밖에 낼 수는 없었습니다.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위험했습니다. 19살이 되던 해 청진 예술학교 선생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평양예술단에서 사람을 뽑는다. 내 이름을 추천했다. 평양. 모두가 꿈꾸는 도시. 저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도 잘 살 수 있겠구나.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그게 영광이 아니라 또 다른 지옥으로 가는 길이라는 걸. 1996년 6월 평양행 기차. 창밖으로 산천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함경북도를 벗어나 평안도로 그리고 평양으로. 저는 가슴이 벅찼습니다. 나는 이제 평양 사람이 되는구나.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기차가 저를 데려가는 곳이 꿈의 도시가 아니라 거대한 감옥이라는 걸. 평양에 도착했을 때의 충격을 잊을 수 없습니다. 청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넓은 도로, 웅장한 건물들, 깨끗하게 차려입은 사람들. 이곳이 진짜 우리나라구나. 청진은. 우리는 뭐였지? 모란봉 예술단 합숙소는 3층 건물이었습니다. 높은 담장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대문에는 경비병이 서 있었습니다. 중요한 곳이니까 경비가 있겠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그 경비는 우리를 지키는 게 아니라 가두는 거였다는 걸. 처음 한 달은 괜찮았습니다. 춤 연습, 노래 연습, 밥도 청진에서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잘 나왔습니다. 흰쌀밥에 고기 반찬까지. 평양은 정말 다르구나. 전국에서 모인 9명의 여성들, 모두 20살 전후, 모두 예쁘고 춤을 잘 췄습니다. 석 달 후 교육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보이부 소속 여성 지도원이 우리를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동무들은 이제부터 특별 임무를 수행한다. 당과 수령님을 가까이서 모시는 영광스러운 일이다. 그날부터 이상한 걸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술을 따르는지, 어떻게 옆에 앉아 대화하는지, 어떻게 웃는지, 심지어 어떻게 걷는지까지. 이게 예술 교육인가? 룸메이트 한 명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언니, 우리가 여기서 뭘 하는 거지? 저도 몰랐습니다. 아니,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1996년 12월 첫 특별 행사가 있었습니다. 20명이 호출됐습니다. 저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검은 승합차에 탔습니다. 창문은 모두 가려져 있어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도착한 곳은 평양 외곽의 큰 저택이었습니다. 크리스탈 샹들리에, 수입술들, 고급 음식들, 일반 주민들은 굶어 죽어가는데 이곳은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그날 밤 제가 본 것을 고위 간부들이 웃고 있었습니다. 옆에는 우리 같은 젊은 여성들이 앉아 있었고 술을 따르고 노래를 부르고 옆에 바짝 붙어 앉아 있었습니다. 한 50대 남자가 저를 불렀습니다. 동무, 이리 와서 앉아.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훈련 때 배웠으니까요. 절대 거부하지 말 것. 당의 명령이다. 그의 손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온몸이 굳었지만 웃어야 했습니다. 그날 밤 합숙소로 돌아와서 화장실에 들어가 한참을 울었습니다. 이게 뭐지? 나는 춤을 추러 온 건데. 이게 예술 활동인가?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한 달 후 룸메이트 한 명이 사라졌습니다. 미양이라는 함흥 출신 친구였습니다. 어느 날 밤 흐느끼더니 다음날 아침 침대가 비어 있었습니다. 건강상의 이유로 고향에 돌아갔다. 그게 공식 설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았습니다. 그게 거짓말이라는 걸. 그때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예술인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상품이었습니다. 권력자들의 향락을 위한, 체제를 위해 봉사하는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배웠지만 이건 영광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지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을 하는 것만으로도 위험했습니다. 말하는 건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알았습니다. 여기서 나가야 한다고. 아니면 미양처럼 사라지게 될 거라고. 하지만 어떻게? 그 간부가 다시 저를 불렀습니다. 행사 때마다 제 옆에 앉았습니다. 합숙소로 선물도 보냈습니다. 중국산 화장품, 초콜릿.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거절은 곧 불충이었으니까요.
어느 날 보이부 담당자가 저를 불렀습니다. 하얀 동무가 동물을 무척 좋아하시는 것 같던데 잘하면 가족들도 좋은 대우를 받을 수 있어. 그 순간 알았습니다.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걸. 따르거나 아니면 사라지거나. 그날 밤 오랜만에 어머니를 떠올렸습니다. 청진항에서 명태를 파시며 얼어터진 손으로 저를 키워주신 어머니. 제가 평양에 갔다고 동네방네 자랑하시던 어머니. 어머니가 이 사실을 아시면 어머니는 평생 정직하게 사셨습니다. 남편을 탄광해서 잃고도 배급이 끊겨도 한 번도 도둑질 같은 건 안 하셨습니다. 그런 어머니가 딸이 그런 일을 한다는 걸 아시면 돌아가실 겁니다. 나는 어머니의 딸이다. 이렇게는 살 수 없다. 그때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오빠. 제 오빠는 중국 무역 일군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북중 국경을 오가는 일. 혹시 오빠가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합숙소에서는 전화 사용이 엄격하게 통제됐습니다. 통화 내용도 감청됐습니다. 2달을 기다렸습니다. 기회를 엿봤습니다. 1998년 10월 김일성 사망 추모 행사 기간. 전국이 비탄에 잠긴 시기. 휴일이 잠깐 느슨해졌습니다. 새벽 4시. 다들 잠든 사이 몰래 일어나 사무실로 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들키면 끝이었습니다. 전화기를 들고 오빠 집으로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오빠 나야. 하연이? 무슨 일이냐? 오빠, 나 도와줘야 해. 나 여기서 나가야 해.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들키면 온 가족이 끝이야. 알아. 그래도 해야 해. 제발. 또 다른 침묵. 그리고 오빠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다. 조심해. 시간이 필요해. 그날 이후 석 달을 기다렸습니다. 지옥 같은 나날들이었습니다. 행사에 계속 불려다녔고 그 간부의 압박은 심해졌고 보이부 감시도 강화됐습니다. 그러던 중 룸메이트가 바뀌었습니다. 은혜라는 새 단원이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조용하고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느꼈습니다. 이 사람은 저를 감시하러 온 거라고. 밤마다 제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봤습니다. 누구랑 말하는지, 무슨 표정을 짓는지. 시간이 없다. 1999년 1월 오빠한테서 편지가 왔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가족 편지. 어머니가 많이 편찮으시다. 한번 와볼 수 있겠니? 암호였습니다. 준비가 됐다는 뜻. 2월 저는 어머니 병환을 이유로 고향 방문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처음엔 거부당했습니다. 하지만 계속 간청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꼭 뵈야 합니다. 한 달 후 허가가 떨어졌습니다. 단 조건이 있었습니다. 3일 내 복귀, 그리고 동행자가 함께 간다는 것. 동행자는 은혜였습니다. 기차표를 받았을 때 저는 알았습니다. 이게 마지막 기회라는 걸. 은혜가 함께 가면 탈출은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가지 않으면 더 이상 기회가 없을 것 같았습니다. 청진으로 가는 기차에 오르는 날 저는 마지막으로 평양 하늘을 봤습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거야. 죽을 각오였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사는 것보다는 죽는 게 나았습니다. 1999년 3월 15일 청진행 기차 안. 창밖으로 함경북도의 황량한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은혜는 제 맞은편에 앉아 저를 지켜봤습니다. 들키면 안 돼. 절대 안 돼.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때 은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언니. 응? 나도 알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뭘? 안다고? 은혜는 주위를 살피더니 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언니가 뭘 하려는지. 그리고 나도 가고 싶어. 믿을 수 없었습니다. 너, 날 감시하러 온 거 아니었어? 은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맞아. 그랬어. 하지만 나도 지옥에서 나가고 싶어. 내 동생이 작년에 예술단에 끌려갔거든. 16살짜리를. 나는 동생을 구하지 못했어. 은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동생이 석 달 만에 사라졌어. 나는 동생을 찾지도 못했어. 저는 은혜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감시자와 피감시자가 아니었습니다. 같은 아픔을 가진 자매였습니다. 청진에 도착했습니다. 오빠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미쳤구나, 너희들. 정말 미쳤어. 오빠 집에서 오빠가 작은 가방 2개를 내밀었습니다. 이 안에 중국 돈이랑 브로커 연락처가 있다. 내일 새벽 4시 회령 근처까지 데려다 줄 사람을 보냈다. 그 이유는 니들이 알아서 해야 한다. 오빠는? 나는 여기 남아서 니들이 도망친 걸 하루 늦게 신고해야지. 아니면 어머니까지.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오빠, 미안해하지 마. 그냥 살아남아라. 그날 밤 저는 어머니를 몰래 찾아뵀습니다. 주름이 더 깊어지셨지만 여전히 명태 장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하연아, 평양은 어떠냐? 좋아요, 어머니.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말씀드릴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사랑해요. 왜 갑자기? 무슨 일 있냐? 아니에요. 그냥. 그게 어머니께 드린 마지막 인사였습니다. 다음 날 새벽 4시 회령으로 향했습니다. 두만강변에 도착했을 때는 새벽 안개가 자욱했습니다. 브로커가 속삭였습니다. 지금 순찰이 지나갔으니 20분 있어. 빨리 움직여. 두만강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강 너머는 중국, 불과 50m. 하지만 그 50m가 생과 사를 가르는 거리였습니다. 물에 발을 담그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3월인데도 얼음장 같았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할머니, 도와주세요. 1발, 2발, 3발. 물이 허리까지 올라왔습니다. 갑자기 뒤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서 누구냐? 경비대였습니다. 뛰어! 브로커가 외쳤습니다. 저와 은혜는 미친 듯이 강을 건넜습니다. 탕! 탕! 총소리. 제 옆물이 튀었습니다. 언니, 빨리. 은혜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정신없이 헤엄쳤습니다. 차가운 물이 입으로 들어왔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죽는구나.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를 생각했습니다. 어머니 꼭 살아서 연락드리래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발이 땅에 닿았습니다. 반대편 강둑이었습니다. 중국이었습니다. 저와 은혜는 지능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숨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젖은 옷이 새벽 바람에 얼어붙었습니다. 하지만 살았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강 건너편에서는 여전히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그곳에 없었습니다. 자유였습니다. 아직은 불안정한 위험한 자유였지만 우리는 살아남았습니다. 강을 건넜을 때 저는 자유를 얻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안전하다고, 이제 살았다고. 얼마나 순진한 생각이었는지 깨닫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브로커가 우리를 어느 마을로 데려갔습니다. 중국 땅, 연변 조선족 자치주. 한글 간판이 보이고 한국말이 들렸습니다. 우리랑 같은 민족이구나. 조금 안심이 됐습니다. 하지만 브로커가 경고했습니다. 여기서 절대 북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마. 공안한테 걸리면 바로 북송이야. 북송. 그 말만 들어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북송되면 총살. 아니면 정치범수용소. 처음 한 달은 조선족 할머니 집에 숨어 있었습니다. 70대 할머니였습니다. 6.25 때 헤어진 가족을 그리워하시며 사셨죠. 아이고 너희들 나이가 내 손녀벌이네. 어떻게 이런 고생을. 할머니는 밥을 해주시고 옷을 구해주시고 중국말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말씀하시면서 계속 눈물을 닦으셨습니다. 같은 민족끼리 이렇게 갈라져 살아야 하다니. 하지만 계속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공안 단속이 심해지고 있었고 할머니도 위험에 처할 수 있었으니까요. 2달 후 조선족 식당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방 보조. 하루 12시간 일하고 월 300위안. 하나로 5만 원 정도. 방은 식당 창고 위 다락방. 쥐가 돌아다녔지만 감사했습니다. 가장 힘든 건 언어였습니다. 중국말을 못하니 손님들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실수하면 욕을 먹었습니다. 어떤 손님은 우리가 북한 사람이라는 걸 눈치채고 협박했습니다.
너희 신고하면 돈 받을 수 있는데? 그럴 때마다 식당 주인 아저씨가 막아섰습니다. 이 사람들은 내 친척이야. 주인 아저씨도 조선족이었습니다. 북한 사람들을 도와주다가 몇 번 벌금을 냈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계속 도와주셨습니다. 우리가 돕지 않으면 누가 돕겠어. 다 같은 조선 사람인데 그렇게 1년을 버텼습니다. 하지만 2000년 봄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공안의 대대적인 탈북자 단속이 시작된 겁니다. 식당 주변을 경찰차들이 돌아다녔습니다. 어느 날 주인 아저씨가 우리를 불렀습니다. 너희 여기 있으면 위험해. 내가 아는 사람이 있는데. 한국 목사님이야. 이 일주일 후 한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한국 남자. 하연 씨, 은혜 씨, 많이 힘드셨죠? 이제 괜찮아요. 그분의 따뜻한 목소리에 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북한을 떠난 지 1년 만에 처음으로 만난 따뜻한 말이었습니다. 목사님은 우리를 다른 안전가옥으로 옮겨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으로 가는 방법이 있어요. 쉽지는 않지만 가능해요. 동남아를 거쳐서 가는 거예요. 한국이요? 네. 한국에 가면 여러분은 대한민국 국민이 돼요. 더 이상 숨어 살지 않아도 되는 거죠. 한국, 북한에서는 미제의 앞잡이라고 배웠던 곳.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중국에서는 평생 불법 체류자로 숨어 살아야 했으니까요. 그날 밤 은혜와 이야기했습니다. 언니, 한국 가는 거 무섭지 않아? 무섭지. 하지만 여기 있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아. 한국에 가면 우리 가족들한테 연락할 수 있을까요? 모르겠어. 해봐야 알겠지. 우리는 다시 한번 목숨을 걸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먼 곳으로, 한국으로. 그 길이 2년이 넘게 걸릴 줄은 아직 몰랐습니다. 2000년 여름 목사님이 알려주신 한국행 경로. 중국에서 남쪽으로 내려가요. 베트남, 라오스를 거쳐 태국까지. 태국에 한국 대사관이 있어요. 거기서 난민 신청을 하면 한국으로 갈 수 있습니다. 지도를 보니 말도 안 되게 먼 거리였습니다. 수천 킬로미터.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2000년 8월 중국 남부로 향했습니다. 목사님이 연결해 주신 지하 네트워크를 통해 이동했습니다. 기차, 버스, 때로는 화물차 증칸에 숨어서 한 달 후 중국과 베트남 국경에 도착했습니다. 밤에 몰래 국경을 넘었습니다. 또다시 강을 건너고 산을 넘었습니다. 1년 넘게 도망 다니다 보니 몸은 이미 지쳐 있었습니다. 베트남에서 라오스로 넘어갈 때 첫 번째 큰 위기가 왔습니다. 국경 근처 검문소에서 경찰에게 걸렸습니다. 여권이 없었으니까요. 그 자리에서 체포됐습니다. 라오스 유치장. 석 달간 갇혀 있었습니다. 좁은 방에 15명이 함께. 밥은 하루 2번, 죽 한 그릇, 화장실도 방 안에. 그때 정말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북한으로 송환되는 건가. 매일 밤 악몽을 꿨습니다. 두만강을 건넜던 그날 밤. 총소리, 어머니의 얼굴. 하지만 하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한국 NGO 단체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이 계속 연락하고 계셨던 겁니다. NGO에서 라오스 정부에 탄원서를 냈고 변호사를 선임해 줬습니다. 석 달 후 풀려났습니다. 단 조건이 있었습니다. 48시간 내에 라오스를 떠날 것. NGO 직원분이 우리를 태국 국경까지 데려다 줬습니다. 한국분이었습니다. 30대 초반의 젊은 여성. 하연 씨, 은혜 씨, 조금만 더 힘내세요. 거의 다 왔어요. 그분의 따뜻한 말에 저는 또 울었습니다. 중국에서, 베트남에서, 라오스에서 얼마나 많은 한국 분들이 우리를 도와주셨는지 모릅니다.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사람들이 같은 민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목숨 걸고 도와주셨습니다. 이 2001년 1월 드디어 태국 방콕에 도착했습니다. 한국 대사관 앞에 섰을 때의 그 감격을 태극기가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원수의 깃발이라고 배웠던 그 태극기. 하지만 그 순간 그 깃발은 제게 구원이었습니다. 난민 신청하러 왔습니다. 한국어로 말했습니다. 대사관 직원분이 놀라며 우리를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북한에서 오셨어요? 네. 1999년에 탈북했습니다.
그날부터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신원 확인, 탈북 경위, 중국과 동남아에서의 생활, 모든 걸 진술했습니다. 때로는 의심도 받았습니다. 간첩은 아닌지 진짜 탈북자인지 확인하는 절차였죠. 석 달간의 조사와 대기. 그동안 한국 영사관에서 숙소를 제공해 줬습니다. 하루 세 끼 밥을 주셨습니다. 1년 반 만에 처음으로 편히 잠을 잤습니다. 2001년 4월 10일 통보가 왔습니다. 한국행 비행기표가 나왔습니다. 내일 출발합니다. 그날 밤 저와 은혜는 서로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언니, 우리 정말 한국 가는 거야? 응. 이제 정말 자유야. 1999년 3월 두만강을 건넌 지 2년 1개월 만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인천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구름이 보였습니다. 그 구름 너머 어딘가에 청진이 있을 것입니다. 어머니가 계신 곳. 어머니, 제가 살아있어요. 마음속으로 말씀드렸습니다. 2001년 4월 11일 오후 3시 인천국제공항. 비행기가 착륙하는 순간 저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대한민국. 승객 여러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그 안내방송을 들으며 눈물이 흘렀습니다. 살았구나. 정말 자유를 찾았구나. 공항에는 통일부 직원분들이 나와 계셨습니다. 대한민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자유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2년간 참았던 감정이 터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그날부터 하나원이라는 곳에서 3개월간 교육을 받았습니다. 남한 사회 적응 교육, 자본주의가 뭔지, 은행은 어떻게 쓰는지, 지하철은 어떻게 타는지,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것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편의점이었습니다. 24시간 문을 연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물건이 넘쳐났습니다. 라면만 해도 수십 종류. 북한에서는 배급도 제대로 안 나오는데 여기서는 밤 12시에도 밥을 살 수 있다니. 인터넷도 놀라웠습니다. 컴퓨터로 북한 소식을 검색할 수 있다니. 처음 청진을 검색했을 때 고향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그걸 보며 한참을 울었습니다. 2001년 7월 하나원을 수료하고 사회에 나왔습니다. 정부에서 정착금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 돈으로 서울 외곽에 작은 원룸을 얻었습니다. 제 생애 처음으로 제 이름으로 된 집이었습니다.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제빵 공장에 취직했습니다. 새벽 5시 출근, 오후 3시 퇴근. 일은 힘들었지만 행복했습니다. 월급을 받는다는 것, 내 통장에 돈이 들어온다는 것. 하지만 적응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말투가 달랐습니다. 제가 합니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어색해했습니다. 말투가 딱딱해요 라는 소리를 자주 들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건 외로움이었습니다. 명절 때면 다른 사람들은 고향 가는데 저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어머니는 지금 어떻게 지내실까? 살아계실까? 제가 도망쳤다고 고생하지는 않으셨을까? 밤마다 청진을 생각했습니다. 포항동 골목 청진항 명태 냄새, 어머니가 해주시던 감자범벅, 그리고 사라진 친구들도 생각났습니다. 미양이 그리고 이름도 모르는 수많은 예술 단원들. 2005년 탈북민 지원 단체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새로 온 탈북민들을 돕는 일. 제가 받았던 도움을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돌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서 제 이야기를 증언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술단에서 있었던 일들을, 사라진 친구들의 이야기를. 처음엔 떨렸습니다. 하지만 말해야 했습니다. 그들을 기억하는 사람이 저라도 있어야 했으니까요. 지금 제 나이 40 후반입니다. 한국에 온 지 20년이 넘었습니다. 이제는 제법 한국 사람처럼 살고 있습니다. 말투도 많이 부드러워졌고 친구들도 생겼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북한 생각을 합니다. 어머니를 그리워합니다. 연락할 방법이 없습니다. 살아계신지조차 모릅니다. 가끔 꿈을 꿉니다. 통일이 되어서 청진에 가는 꿈. 어머니가 하연아 왔냐라고 말씀하시는 꿈. 여러분, 저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유의 대가로 고향과 가족을 잃었습니다. 북한에는 아직도 제 어머니처럼 헤어진 가족을 기다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예술단에서처럼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누군가의 희생과 눈물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부디 이 자유를 소중히 여겨주십시오. 그리고 아직도 자유를 얻지 못한 사람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